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알려주는 아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 지인에게도 많이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냐면 일반 분들이 많이 하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즉 저항 운동의 합산 운동이 실질적인 근력 증가에 저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그 이유와 왜 근력이 증가하는 부분을 방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은 지방 감소에 의해서는 운동의 이론적인 측면이나 실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인체 내에 혈중에 있는 혈당, 포도당이 인체 내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나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포도당의 저장 형태인 그 에너지원이 운동의 에너지원으로, 근육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운동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 조직이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단백질이 당신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중에서 근육세포로 보내져서 운동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단시간에 강한 운동의 형태는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나 간이나 근육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장시간에 약한 운동, 즉 트레드밀이나 위에서 천천히 빠르게 걷는 운동이라든가 천천히 뛰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연결시켜서 근력과 유산소를 하시게 되면 지방 감소의 동원 순서도 빠르게 할 뿐더러 지방 감소를 많이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 증가에 있어서는 전혀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 근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신경성 인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시 병행 운동은 운동 단위 구성을 방해합니다. 운동 단위라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 단위라 그러면 근세포 하나 내에 중추신경 내에, 그러니까 신경이 한 개가 있으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수는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인체 내에서 근섬유를 조정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동원시켜서 운동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운동 단위 수를 구성을 방해해서 근력 생산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저항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근력이 세냐 안 세냐가 어떻게 발현되냐 하면은, 우리 신경에 보통 역기를 한번, 이렇게 제가 바벨 컬이라는 운동을 할 때 만약에 100kg를 한번 하는 데 있어서 힘을 크게 쓰게 되면은, 저의 몸의 하나의 신경에 지배받는 근의 섬유수, 그러니까 상원 이두근 자체의 근섬유수 자체가 얼만큼 많이 동원되느냐에 따라서 큰 근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작은 근력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이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 신경성 인자, 그러니까 하나의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섬유수가 적게 동원되기 때문에 근력이 감소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근글리코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연속적인 근력과 지구력 운동 같은 경우는 근글리코겐을 상당히 낮추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에 있는, 맨 처음에 운동을 하시게 되면 단시간에 강한 운동의 형태는, 근력 운동의 형태는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나 간이나 근육 부분에 있는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쓴다 그랬는데, 이런 근력 트레이닝으로 약간 좀 저항성이 있는 큰 저항의 근력 트레이닝을 먼저 하셔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나 간이나 근육 부분에 있는 특히 글리코겐을 많이 감소시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근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력 같은 경우는 간이나 근육 부분에 얼마만큼의 글리코겐 자체가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큰 근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아주 낮은 근력의 수준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이 글리코겐은 포도당의 저장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나 근육 부분에 있는 글리코겐의 수행 능력을 감소시켜서 실질적으로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유산소를 나중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오버 트레이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동시 병행 운동 같은 경우는
최상의 근력 운동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게 되면 이 훈련이, 일반 운동이 실질적으로 이 몸의 최정상화되어 있는 사람들, 훈련자들, 그러니까 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체력에 오버트레이닝 형태를 많이 안 가져지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근력 증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유의미하게 감소하겠지만, 일반 헬스 운동은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이 보디빌딩 운동을 하시는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 트레이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력 트레이닝으로 무게를 완전히 크게 한 상태에서 80에서 90%의 일하려면 80에서 90%의 운동을 하게 되면, 오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력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수행하는데 아주 안 좋은 결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버 트레이닝이 근력 저하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로 단백질의 합성 저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저항 운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단백질 합성 촉진시켜서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지구력 훈련, 즉 심폐지구력, 달리거나 걷거나 하는 유산소 운동의 형태는 단백질 합성을 저해를 해서 실질적으로 원활한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신경성 인자, 그러니까 운동 단위의 수 자체, 그러니까 근섬유를 많이 동원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력 트레이닝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근력이 저하된다는 거 하나하고, 신경성 인자 부분, 그 다음에 낮은 글리코겐, 간이나 근육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의 함량이 실질적으로 이 근육량 증가와 근력 증가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데, 낮은 글리코겐, 운동의 에너지원으로 소모돼서 낮은 글리코겐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근력 저하가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오버 트레이닝, 근력 트레이닝으로 일하려면 80에서 90% 최대 근력까지 가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최대 근력 강화 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버 트레이닝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저해. 근력 트레이닝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백질 합성이 촉진돼서 근육량 증가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소 운동하고 같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단백질 합성을 유산소 운동이 저하를 하기 때문에 근력 트레이닝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부분이 근력 증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최대 근력을 사용하는 형태의 최상의 결과를 내기에는 운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일반 지인분들한테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 알려주는 아재입니다.